2024년 여름 유럽의 고풍스러운 학술 회의장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도 문제였죠.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다루는 자리였고, 각국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워렌 박사. 미국 출신의 역사학자로 19세기 초 동아시아 해양 영토를 중심으로 한 고지도를 연구하며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독립과 영토 문제에 민감한 미국의 학계에서 그녀는 항상 누구의 땅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학문을 탐구해 왔습니다. 에밀리는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도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스크린에 15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에밀리는 레이저 포인터로 작은 섬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도의 우측 하단에 보이는 우산도라는 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독도입니다. 당시 조선은 독도를 분명히 자국 영토로 인식했고 울릉도와 함께 관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표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이어 조선의 세종실록지리지라는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죠. 우산도와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한다. 이 문서는 조선 왕조의 공식적인 지리지로 독도가 15세기부터 조선의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의 발표는 분명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자 일본 대표로 참석한 타카하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선, 조선의 기록이 우산도를 독도로 특정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조선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시기가 길었던 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에밀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하지만 저는 이 논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제작된 18세기의 다케시마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라니 예상치 못한 자료였던 것이죠. 타카하시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근대 국제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행위 아닙니까? 에밀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1905년 일본의 행위는 러일 전쟁 중에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미 일본의 강압 아래 있던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독도는 본래 주인인 한국으로부터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태정관 지령이라는 일본의 공식 문서를 띄웠습니다. 또한 1877년 일본 태정관은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일본 스스로 인정한 자료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증거들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진실을 배워야 합니다.
독도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 워렌 박사의 발표가 끝난 후 국제학술회의는 더욱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밀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다른 이들은 일본 측의 반론에 동조하며 양측의 주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명확히 알리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에밀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그녀는 활기찬 분위기와 빠른 템포에 놀랐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워렌 박사님. 한국 외교부 소속 연구원인 박민영 박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에밀리와 박 박사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연구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동료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이렇게 협력할 기회를 얻어 영광입니다.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관련 자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역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었고, 에밀리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동국대지도입니다. 18세기 조선 후기의 지도인데 독도와 울릉도가 명확히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죠. 박 박사가 설명하자 에밀리는 지도 위의 세밀한 필체와 섬의 위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독도의 위치가 조선 본토와 가까운 울릉도와 함께 그려진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는 지리적 근거로도 유효하겠어요. 에밀리는 또 다른 문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문서는 무엇인가요? 이건 증정일기라는 조선 후기 문서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19세기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관리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죠. 에밀리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자료 정리와 발표,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건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과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일본은 당시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 강제적으로 병합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했죠.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 문서도 있습니다. 에밀리는 일본 측의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제학회에서의 일본 측의 날카로운 반박과 여전히 일부 국가들이 이 문제를 분쟁, 지역으로 보는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과 독도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강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인간적인 기록이나 증언이 있을까요? 박 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독도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성도 할아버지의 삶을 담은 기록이죠. 독도를 지키려는 그의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 박사는 김성도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삶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로 독도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독도는 내 집이고 내 땅이요. 이곳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영상을 보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와 박 박사는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동해로 향했습니다. 독도는 그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연구와 국제 발표에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배를 갈아탄 에밀리는 독도로 가는 길에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배가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된 여정도 그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섬이 독도입니다. 박 박사가 멀리 보이는 작은 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쏟아지는 햇살 아래 우뚝 솟은 두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논쟁 속에 휘말렸던 그곳이군요. 이렇게 작고 고요한 섬이 이토록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라니. 에밀리는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배가 독도에 닿자 그녀는 마침내 그 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녀는 독도의 한쪽 해안에 있는 표지판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이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와 박 박사는 섬의 각종 시설과 역사적 유적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독도에 살고 있는 주민과 관리인들과의 인터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도는 저희에게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관리인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바다 건너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강렬한 애국심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김성도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념관에는 할아버지가 독도를 지키며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념관이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넘어서 세계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도 방문 중 또 다른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학자들이 최근에 일본의 공문서를 재해석하며 독도를 자신들의 역사적 영토로 주장하는 새로운 자료를 내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고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박 박사가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이 왜 왜곡된 해석인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로 충분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태정관 지령과 조선의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18세기 일본의 다케시마 지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독도의 일몰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논쟁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곳을 지키려는 수많은 노력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어. 그녀는 이어 박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독도의 영토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섬이 왜 한국인들에게 중요한지,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더 깊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발표 준비를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독도의 역사적 기록뿐 아니라 김성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포함한 독도의 인간적 이야기를 발표문에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축소하지 않고 인간의 삶과 역사, 정체성으로 연결 지으려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에밀리는 결연한 눈빛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국제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한 메시지와 증거들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단지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것이 담긴 곳입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은 곧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단단하고 확신에 찬 울림으로 퍼졌습니다. 에밀리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와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강렬한 울림을 남겼고 많은 참석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로 참석한 타카하시 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감명 깊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에 바르지만 도전적인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말씀하신 조선의 기록들은 흥미롭습니다만 일본 역시 근대적 기준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사건은 국제법적으로도 타당성을 가집니다. 당시 이를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조선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 아닙니까? 회의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의 발언은 독도 문제의 국제적 난점을 짚은 것이었고 일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논리에 동의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발언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훌륭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은 당시의 국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밀리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1905년은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불법적인 강탈 행위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바로 일본 내각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 결정문입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일본 내각 회의록 일부가 번역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문서에는 러일 전쟁의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스스로 독도를 군사적 이유로 강제 편입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한층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당시 조선 정부의 침묵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미 조선을 강제로 지배하려는 과정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자주적인 외교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조작해 일본과 대한제국이 체결했던 을사늑약의 기록을 띄웠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요했습니다. 독도 편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조선은 이미 국제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조선 정부의 침묵은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에 따른 결과입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회의장에 있던 박민영 박사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적 지배라는 기준은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섬입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박 박사는 이어 독도 경비대의 활동과 독도에서 이루어진 한국 정부의 행정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국제법에서도 영토 분쟁의 경우 실효적 지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회의장은 점점 뜨거운 논의로 가득 찼습니다. 에밀리는 타카하시 교수의 반박에 맞서 조선과 일본의 역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하며 국제사회에 독도의 진실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강탈 행위를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논리는 철저히 당시의 맥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밀리는 마지막 말을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는 참석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증거와 논리에 공감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 아닐까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학술회의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히 독도 영유권 논쟁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역사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독도의 고요한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일본 학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느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단순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을 떠나기 전 에밀리는 박민영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독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야겠어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함께라면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과 독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그 땅은 작고 외딴 섬일지라도 그곳이 지닌 의미는 한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적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단지 작은 섬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상징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 박사의 독도를 향한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작은 섬 하나를 둘러싼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지 그녀는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독도는 단지 한국인의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지키려는 모두의 목소리가 모인 상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